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뭐니 시간입니다. 과학동화에 이창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늘은 또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 또 재밌는 얘기 가져왔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지난주 화요일인 것 같은데 5월 20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예. 바로 길이를 재는 미터 협약이 150주년 된 날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딱 150년 전인 1875년 5월 20일에 프랑스 파리에 17개 나라가 모여서 앞으로 함께 미터란 통일된 단위를 쓰자, 이렇게 합의한 날인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쓰는 이제 미터나 킬로그램 같은 단위들이 이 협약에서 출발한 기본 단위들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양한 기본 단위들이 국제 단위계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거의 전 세계가 통일된 길이와 질량의 기준 단위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미터 협약이 만들어진 지 150년 동안 이 단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측정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이제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터 협약 150주년을 맞아서 한국에서 가장 정밀한 저울을 취재하러 대전을 갔다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도 과학 선진국으로 이제는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정밀한 저울을 만든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학동화 5월호에 제가 썼던 취재 기사를 바탕으로 미터 협약 150주년을 맞아서 측정해고학, 측정학, 그 중요성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적 순서대로 좀 하나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미터를 만들고 이걸 협약을 통해서 다 같이 씁시다, 이렇게 한 걸까요? 저희가 이제 길이, 부피, 무게를 재는 단위, 이걸 도량형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 도량형이 지역에 따라서 수많은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도량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을 예로 들면 이제 부피를 잴 때 돼, 말 이런 단위를 썼고 길이를 잴 때 척을 썼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다양했다는 겁니다. 거의 지방마다, 마을마다. 한 기록에는 17세기 프랑스에 25만 가지 단위가 존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가 많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거래할 때 사기당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역시 경제학 하셨으니까 도량형이 다양하니까 한 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의 거래가 엄청나게 불편했겠죠. 예. 그리고 무역과 과학, 교육에 혼란을 주니까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의 척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서 단위 통일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왜 중요합니까? 고대에 쓰였던 단위가 권력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초의 단위 중 하나라고 불리는 고대 이집트의 큐빗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예. 길이의 단위인데 파라오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그 길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파라오의 팔꿈치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단위의 기준이 되는 길이나 무게는 권력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 권력자들이 이 기준을 조금씩 바꾸는 식으로 움직이면은 아래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치 조선시대 탐관오리가 도량형을 조금씩 바꿔서 말이나 되의 그 기준이 되는 그 상자 크기를 조금 바꿔버리면 쌀을 더 많이 수탈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수탈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래서 모두에게 평등한 단위를 도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근대인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미터법이 본격적으로 프랑스에서 마련되기 시작한 게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네. 프랑스 혁명 1789년에 일어난 이후에 세워진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도량형을 통일하자, 이 개혁안을 제시했고, 새로 통일된 단위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치를 기준으로 정의해야 된다, 그래야지 모두에게 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어떤 과정에서 미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됐는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미터는 어떻게 정의가 된 겁니까? 미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예. 북극에서 적도까지 그 지구 자오선이라 하죠. 예. 이 길이의 1천만 분의 1로 정의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자오선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예. 자연의 숫자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선발된 프랑스 과학자 2명이 프랑스부터 스페인까지 삼각 측량을 하면서 자오선 길이를 알아냈어요. 예. 이것도 엄청 재밌는 이야기인데 한 8년 동안 했는데 예. 당시가 전쟁이고 그래서 삼각 측량 기계를 들고 가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잡혀가고 감옥에 갇혔고 병에 걸리고 막 죽을 둥 살 둥 고생을 해서 겨우 길이를 알아내서 미터의 길이를 확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여튼 그렇게 해서 미터의 길이가 확정된 다음에
자연에 기반한 정의니까 이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측정의 철학이 권력자에게서 자연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준 자체가 이제 18세기 프랑스 혁명기 계몽주의 정신하고도 맞닿아있다. 그래서 평등하고 보편적인 단위에 시작이 됐다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예. 킬로그램은 이제 원래 섭씨 4도에서 1리터의 물무게로 정해졌었는데 사실 요걸 기준으로 삼기에 좀 불안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 과학자들한테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원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우리가 보는 추 모양 있잖아요. 네. 백금과 이리듐으로 만든 원기가 만들어졌고 이 금속 덩어리의 질량이 오랫동안 1kg의 정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799년에 프랑스에서 제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바로 미터법이 싹 도입된 건 아닙니다. 이후로 폐지도 되고 다시 재도입되고 부침을 반복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친 게 좀 재밌는데요. 이제 통일된 도량형을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가 한쪽에서 많았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귀찮으니까 이전에 쓰던 거 쓰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를 했지만 결국에는 미터법이 차례차례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튼 프랑스에 정착한 후로 거의 1세기 가까이 지난 1875년이 되어서야 다른 국가도 함께 미터법을 쓰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미터 협약이 제정된 겁니다. 네. 그 이후로 미터법이 전 세계로 퍼졌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47년에 첫 번째 킬로그램 원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59년에 국제 미터 협약에 가입하면서 미터법이 본격적으로 퍼졌죠. 그래서 제가 기사 쓰면서 이제 찾아봤는데 당시 자료도 재밌습니다. 당시 자료 찾아보면은 전통 단위 이제 돼 말 쓰면 벌금을 매긴다던가 그다음에 미터 단위 쓰자고 홍보하는 포스터 이런 것들도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가끔씩 쓰이는 평을 제외하고는 거의 미터법으로 통일된 상태죠. 예. 저도 사실 약간 옛날 사람이라서 아직은 그 부동산 할 때 평이 더 편하죠? 맞아요. 국민 평수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더 편하긴 한데 거의 미터법으로 통일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튼 이렇게 해서 현재는 전 세계 3개국을 제외하고 미터법을 기준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그러면은 미터법이 기준이 아닌 3개 나라가 어딘지 혹시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한 나라는 아주 쉽게 떠오르는데 다른 두 나라가 모르겠네요. 한 나라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마일, 인치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맞습니다. 정답은 미얀마, 라이베리아 그리고 미국입니다. 야, 미얀마랑 라이베리아요? 약간 미국이 요 3나라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게 좀 격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특이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들 이 기사를 쓰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왜 미국은 그러면 미터법을 안 쓰냐? 미국은 지금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만의 단위계인 미국 단위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드라마나 영화, 소설 보면 나오죠. 이제 인치, 피트, 마일, 온스, 파운드 같은 단위가 미국 단위계죠. 미국 단위계는 역사적으로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미국에서 확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실 미국이 최초 미터 협약에 조인한 17개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터법을 쓰지 않는데 아마 이 미국인들의 일상에 이 미국 단위계가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찾아봤던 이유를 보면은 이제 미터나 이런 것보다 인치, 피트, 마일이 훨씬 좀 자연스럽다. 피트는 딱 30cm 발 사이즈를 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키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그 길이를 잴 때 되게 편하게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국가니까 우리가 제일 잘 나가니까 우리가 굳이 미터법에 맞춰줄 필요가 없다. 뭐 미국 단위계는 우리의 자존심이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럴듯하다고 저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터 협약에 조인한 최초 국가 중 하나였고 실제로 많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미터법을 들어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터법을 사용하자라는 구체적인 행정명령도 발표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터법을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큰 사고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인가요? 무려 우주 탐사선을 분실한 사고입니다. 탐사선을 분실했어요? 1999년 9월 23일의 이야기인데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이제 화성 기후 탐사선을 발사를 했는데 화성 궤도에서 분실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막 해봤는데
비행궤도 계산 프로그램에서 미터법과 파운드법이 혼용되면서 발생했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디테일은 이제 이야기하는 레퍼런스, 이야기하는 곳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 사고가 우주선 제작했던 록히드 마틴사에서는 탐사선 데이터 프로그램을 야드 단위로 작성을 했다. 그다음에 나사는 이거를 미터로 착각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번역했다. 요렇게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탐사선이 지나치게 낮은 궤도로 화성에 진입했다가 대기권에서 불에 타버리고 폭발해서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당시 환율로 약 1억 2,5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미터법의 중요성을 알린 대표적 사례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미터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미터법 생긴 지 한 150년 됐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변화는 없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터 협약에서 제정된 단위가 길이를 재는 미터, 질량을 재는 킬로그램 두 가지였다고 했었잖아요. 그 사이에 다른 기본 단위가 추가돼서 지금은 총 7개의 기본 단위, SI라 부르는 이제 국제 단위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뭔가요? 혹시 뭐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알고 있는 게 초입니다. 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항공 그 관제할 때 시간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도 큰일이 나거든요. 초는 하나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감이 없네요. 맞습니다. 시간을 재는 초, 사실 미터 협약 처음에 제정됐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하잖아요. 전류를 재는 암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재는 켈빈, 섭씨나 화씨가 아닙니다. 그다음 빛의 색인 광도를 재는 칸델라, 물질량을 재는 몰, 요렇게 합쳐서 7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단위조차도 제가 몰랐네요. 칸델라나 몰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어색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 7가지 단위가 있으면은 우주의 거의 모든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의미가 엄청 큽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미터와 초가 있다고 했잖아요. 미터에다 초를 나누면 미터 퍼 세컨드, 속도가 됩니다. 여기다가 초를 한 번 더 나누면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 가속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암페를 어떻게 바꾸면 저항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전류가 되고 전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와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7가지 기본 단위에서 한 20대까지의 여러 가지 여기서 나온 단위들이 되고, 그럼 정말로 우주의 거의 모든 물리량을 다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과학자들한테는 엄청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단위들의 정의도 그 사이에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의 자체도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치를 기준으로 단위를 정해야 모두에게 공평할 것이다. 그래서 뭐 자오선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과학이 한 150년 동안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던 기준 자체도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터의 경우 자오선 길이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길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여긴 안 적어놨는데 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자전 24시간 자전을 우리가 정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측정해 보니까 매일 도는 그 자전 24시간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중요한 더 이상 더 변하지 않는 자연 상수를 기준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킬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진짜 심각한 일이 발생했는데 아까 원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기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무게도 달라져요? 원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게가 안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화학적으로 반응을 거의 안 하는 백금과 이리듐의 합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50년 동안 1년에 한 번 막 2년에 한 번 이런씩 꺼내서 측정을 해봤더니만은 미세하게 마이크로그램 단위에서 단위가 질량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죠? 과학자들이 측정하기에는 먼지가 어쨌든 조금 쌓였고 씻어내면서 먼지 무게가 사라지고 이러면서 좀 달라졌을 것이다. 혹은 약간 긁혀 나갔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원기라는 게 엄청 중요한 기준인데 각국의 사본 이제 복제품하고 질량이 달라지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을 향해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이거에 과학자들이 합의를 도출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국제회의에서 기본 국제 단위계의 정의를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상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모두 바꿨습니다. 미터 협약이 만들어진 이후로 국제 단위계가 가장 크게 바뀐 측정학과 공학 쪽에서는 엄청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연상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정의를 바꾼다는 건지 잘 감이 안 오네요.
그렇죠. 자연상수란 말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설명을 드리면 자연에 있는 변하지 않는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 미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 정의가 도입됐어요. 예. 빛이 1초 동안 뭐 한 30만 킬로미터 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빛이 1초 동안 진공에서 움직이는 거리의 약 3억 분의 1. 정확하게는 2억 9,979만 2,458초분의 1미터로 정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빛의 속도는 우주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빛의 속도만 제대로 측정할 수 있으면 누구든 어디에서든 똑같은 1미터를 측정할 수 있다. 이제 1미터의 기준이 된 자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킬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자역학의 핵심 상수인 플랑크 상수를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됐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플랑크 상수는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예. 중요한 거는 플랑크 상수를 기반으로 질량을 정의하면은 이제 전자기 측정 기술만으로도 킬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원기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요거를 가능하게 하는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저울인 키블 저울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막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전에 빛의 속도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미터를 우리가 다시 재정의하자 했는데 결국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오차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동호 반복인 것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공학자들이 그래서 모여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토론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빛의 속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한 200년 동안 측정을 해서 예. 실제로 이 속도가 거의 맞다. 진짜 정확도가 높아지게 빛의 속도를 측정했다.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서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고 근데 서로 다양한 방법들이 똑같은 숫자를 이제 측정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히려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미터를 하는 게 기준으로 낫다. 할 수 있겠다. 요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네. 나머지 6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좀 전에 설명해 주시려고 했던 키블 저울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인 실험으로 가장 정밀한 저울이 키블 저울이네요라고 과학자들이 합의를 본 거네요. 맞습니다. 키블 저울이 이제 여러 가지 원리의 저울 중에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게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질량 측정에 또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측정학 관련해서 연구의 중심은 대전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크리스라고 하고 표준연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표준연 지하 실험실에 키블 저울이 있는데 요 키블 저울의 원리가 전자기력과 중력을 정밀하게 맞춰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은데 쉽습니다. 추를 달면은 이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예. 그 힘이랑 똑같은 전자기력을 걸어줘서 땡긴다는 겁니다. 위로. 예. 그러면 전자기력과 중력이 같아졌을 때 이제 우리가 전자기장, 뭐 전류나 전압 이런 걸 얼마나 걸어줬는지 측정하면은 추의 질량을 엄청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추보다도 저울이 되는 1kg이 킬로그램의 정의가 된다는 거죠. 네. 그만큼 중요한 기계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은 2016년에 세계 5번째로 이 저울을 자체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직접 가서 봤는데요. 예. 모르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보니까 이제 저게 저울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 거대한 그냥 기계 덩어리처럼 생겼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지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야, 이게 무슨 큰 설비 기계 같은 느낌이지 저울이라는 느낌은 안 드네요. 솔직한 제 감상은 밥솥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기 지금 네모난 금속 상자에 들어가 있는 동그란 저게 예. 키블 저울입니다. 예. 상자까지 포함하면 제 생각에 한 가로 세로 높이까지 한 2m 정도 되고 그런데 1000만분의 1kg 정도로 정확합니다. 예.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제 1kg을 재면은 한 120 마이크로그램, 0.00012g 정도 불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연구자한테 여쭤보니까 엄청 민감해서 차량이 지나가거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떤 진동에 주변 진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 땅을 파고 단단한 기반부터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이 저울을 올려놨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드려보면요.
질량을 꼭 저렇게까지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표준연에서 뭔가라 측정학을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을 봤을 때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1m를 측정하는데 10의 마이너스 13승 1m를 측정하는데 한 나노미터 단위로 이제 그 나노미터 단위까지 오차 불확도를 줄인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키 몸무게 정도만 측정하면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밀 기계를 만든다거나 하는 이제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정밀 측정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 성장 동력 분야인 반도체가 있잖아요. 네. 반도체 현재 지금 최소 회로 단위 뭡니까? 나노죠. 그렇죠. 나노미터 단위로 하니까 나노미터 단위로 매우 정밀한 회로를 만드는데 몇 마이크로미터씩 오차가 나면은 이제 제조 공정의 안정성이 박살이 난다. 그렇네요. 좀 심한 말이지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진짜 같아요. 그렇겠네요. 요 미세한 저 사실 뭐 제 키를 재면은 센티미터 단위로 오차가 나면 전 기분이 좋겠죠. 근데 이런 미세한 오차가 부품 불량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네. 정밀 측정은 산업 안전의 성능 핵심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거기다 정밀 측정 기술은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자존심을 서주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키블 저울을 예로 들면은 키블 저울을 현재 만들고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 포함 캐나다,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 한 손에 꼽을 만큼 작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은 9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여기에 속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측정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반도체 강국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런 측정 기술에 대한 선진화도 그 뒷받침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측정 단위를 계속 바꿔왔다라고 앞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량 측정 연구자들은 그 다음 목표는 뭘까요? 지금 크리스에 계신 표준연에 계신 질량 측정 연구자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 키블 저울을 가진 나라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예. 모여서 국제 비교라는 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키블 저울을 만든 기관들이 미터 협약이 만들어진 파리에 모여서 각자 저울의 정확도, 정밀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누가 가장 정밀한지 그리고 어떤 저울을 믿고 쓸 수 있을지를 그걸 정하는 절차인 거죠. 그래서 표준연 연구팀은 현재 키블 저울 2호기를 만들고 있는데 2027년 국제 비교에 참가해서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호기도 엄청 정밀도가 높지만 사실 현재 가장 정밀한 것보다는 살짝 떨어진다. 그래서 현재보다 5배 정밀한 1kg 재면 한 20 마이크로그램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의 저울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약간 어쨌든 올림픽에 나가는 느낌 아닌가. 이걸 만들어서 딱 전 세계 국제 비교에서 인정을 받으면 정말로 세계 최고 연구팀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오늘 측정 기술 설명 쭉 듣다 보니까 야, 이게 흥미롭고 재밌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일상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연구자들이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는 게 좀 감동적이기도 했고요. 또 새롭기도 했습니다. 측정 분야가 제 생각보다 훨씬 넓고 놀라운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길이 측정 그룹의 연구자들과 얘기했을 때 최근에 어떤 분야 연구하십니까? 여쭤보니까 각도 측정을 더 연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0.001도, 0001도 같은 각도를 정밀하게 측정한 것도 다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각도기로 재왔었는데 같은 기준을 공유하자는 약속, 이게 미터 협약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50년 전에 그 약속을 했고 약속을 했기에 오늘 이제 우리가 정밀하고 공정한 세상, 어딜 가도 키가 171이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사를 쓰면서 느꼈던 게 측정이야말로 과학의 기초고 산업과 무역의 기초구나. 그래서 기술의 출발점이자 신뢰의 기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단위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뭐 반도체 강국, 기술, 뭐 거래, 과학까지 불가능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한국이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정말로 측정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지겠구나. 이걸 미터 협약 150주년을 취재하면서 많이 느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우리 일상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였는데 미처 몰라봤던 주제인 측정의 중요성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동아의 이창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